그러면 이론서에서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목적 챕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배워왔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행정학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럼 행정과 행정학이라는 것은 도입부죠. 그래서 행정이 뭐고 행정학은 무엇이고 경영과 행정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행정이 뭐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 얘기도 뭐 나왔었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유사점 등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행정의 역할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이 있었는데 공공서비스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거죠. 많이 어려웠던 행정 이론 챕터를 지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행정 이론 챕터에서는 정말 두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어려운데 안 나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예. 어렵기만 하고 나오진 않는다? 그러면 가르칠 그 유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행정 이론 챕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거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챕터 지금 3이죠. 행정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잘 나오는 챕터예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것들이거든요. 흔적 자체가. 그래서 한번 볼 텐데 행정의 목적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판서는 필긴 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판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그림에 다 있어요.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다. 당연히 목적성을 띄워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할 때는 돈 들여서. 그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하나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수단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단적인 목적? 약간 말이 애매하잖아요. 이 수단적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하위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궁극적으로 쫓아야 될 목표라고 한다면 얘는 그 이전의 부차적인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단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욱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의 얘기를 빌려가지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에 따르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 벌기 위한 직장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직장이라는 거는 궁극적 목적이에요? 수단적인 목적이에요? 수단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종의 하위의 목적이 있고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도 그 얘기였고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한 거예요. 외울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 두 번째 점에다가 체크를 해두세요, 여러분. 아코프라는 선생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럼 밑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림 설명해 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 옆에도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복지, 형평, 자 이렇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문자로 공정복지, 형평,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1번으로부터 6번까지 이제 6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보면 공자는 공익이 되고 2번은 정의가 되는 거죠. 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얘는 공익이고 얘는 정의고 얘는 복지가 돼요. 그리고 얘는 형평이고 평등이고 자유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코프 선생은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는 형평과 평등을 구분짓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배우는 게 공익, 정의, 형평, 자유 여기 4가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아코프가 분류한 거는 그냥 공정복지, 형평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되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공익, 정의, 형평, 자유 등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이게 행정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수단적인 가치라는 것들은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의 목표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 볼 텐데, 수단적 가치는 크게 아끼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가치들이 있고, 사람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끼는 것과 관련된 가치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성 있는 가치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론 강좌 들어갔을 때 배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거는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배울 거예요. 입문 수업 때는. 자, 그런데 그림 설명은 제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상충한다고 나온 거 보이시죠? 상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추구하는 건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를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하위의 목적으로 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끼다 보면 사람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건 등한시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상충관계라는 뜻이다. 바꿔 말해서 아끼다 보면, 능률성을 추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투명성을 게을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상충한다. 가외성이라는 거는 능률성도 아니고 민주성과 관련된 가치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얘도 수단적 가치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여기다가 잉여 장치라고 적어두세요. 자, 잉여 장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추가적인 투입물을 설치해 둔다는 뜻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마련해 두는 잉여 장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몰고 바깥에 나가는데 험한 곳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스페어 타이어를 한 가지 더 가지고 가요. 그럼 이거 가외적인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국가 관리할 때 필요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경찰 조직 같은 경우에도 외사과라는 조직이 있어요. 외사과라는 조직은 뭐냐면 해외 범죄,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범죄 일으키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 외사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또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정보 같은 거 입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일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문자 그림 설명을 한번 볼 텐데, 궁극적인 가치의 종류는 아코프의 분류에 따르면 공정복지 형평자다. 수단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하위의 목표다. 수단적 가치의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상충 관계라는 것은 능률성을 추구하다 보면 민주성은 등한시할 수도 있다. 민주성을 되게 우선시하다 보면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능률성과 민주성과 관련된 가치관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 두 차원의 가치가 항상 상충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시험에서 말장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상충관계라는 뜻인 거야. 일반적으로 상충관계인 거지 always 항상 상충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사 100%가 어디 있어요? 사회현상에. 그래서 항상 상충관계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된다고. 이렇게. 또 한편으로 동일한 차원의 가치가 항상 조화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조화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적어두겠습니다. 능률성과 관련된, 아끼는 것과 관련된 가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끼리는 일반적으로 조화 관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럼 조화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능률성을 추구하다 보면 생산성은 좋아지게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큰 틀만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조화관계, 일반적으로 상충관계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행정학과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정치학과 갈 거냐, 행정학과 갈 거냐. 사실은 행정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약간 추상적인 걸 싫어했어요. 그때 추상적인 거 많이 배우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은 정치학이 굉장히 멋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한데 그 행정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 사실 배우고 싶었어요. 가서 들여다봤더니 경영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경영학과가. 그래서 경영의 목적이 만약에
사실 멋있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단순하게 접근해서 이제 기업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러면 순이익 증대 아니냐 뭐 이렇게 만약에 접근한다면 이건 되게 구체적인 얘기잖아요. 매출 이렇게 순이익이 얼마냐 구체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행정은 목적이 공익이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야 퍼블릭 인터레스트?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이 뭐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의 어원이 카미카제 아세요, 여러분? 일본의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제 자살 폭탄 그거 있잖아요, 비행기. 그 거기서 공익의 어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거든. 근데 공익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이다 보니까 우리 학자분들께서 실체설과 과정설 즉 학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실체설적 관점에서 공익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다를 수 있고 과정설적 관점에서 공익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실체설적 관점에서의 공익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규정인데 규제라고 나왔네. 여러분들 교재에선 규정이라고 잘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제가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체설에서는 공익이 뭐냐 딱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걸 공익이라고 본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체육진만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건 공익이 아닌 거예요. 개개인의 누군가 특수한 집단의 이해관계를만 반영하면 안 되는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익이 되어야지 그게 공익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실체설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자체를 정부가 드러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실체설인데 여기다 체크해 두세요.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이 공익이다. 실체설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드러내서 알려줘야 된다. 국민들한테. 이런 관점이 실체설적 관점이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격상할 때도 있고 다양했었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거 정부가 정했어요? 아니면은 국민이 정했어요? 정부가 정했죠. 그거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실체설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딱 상향 조정해야지 지금으로선 전체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실체설적 관점에서 공익을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야 니네가 뭔데 공익을 마음대로 정해?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정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과정설적 관점의 공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밑에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것은 집단 전체를 위한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똑똑한 정부나 관료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규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OX 한번 풀어볼까? 집단주의적 공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주의적 공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개인주의적 공익관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실체설적 관점은 또 한편으로 자, 이건 용어 설명을 제가 할게요. 엘리트론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국민 전체 얘기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일부 소수가 결정하는 거다. 그럼 엘리트론 관점이에요. 다운론은 국민 전체가 결정하는 거다. 이러면 다운론 관점이에요. 이 실체설적 관점은 엘리트론 쪽에 가까워요? 다운론 쪽에 가까워요? 어때요? 엘리트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네가 정하거든요. 정부 혹은 관료가 이거를 규정해 주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론적 관점이야. 그래서 실체설적 관점에서는 정부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지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건 진짜로. 저도 뭐랄까 진짜 똑똑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되게 도덕적이고 투명하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길 바라요.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래서 실체설적 관점에서 공익의 예시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 드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체 효용의 극대화라는 것은 실체설적에서 공익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전체 효용의 극대화는 뭐냐면 국민 전체의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 전체의 만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굳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정부가 규정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전체를 위한 이익인 거니까. 그래서 그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보편적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보편적인 가치나 이익이라는 것도 공익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것 자체에다 포인트를 두시면 되죠.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 특징 칸에서 한번 볼게요. 말장난하고 있는 것들 좀 체크 좀 해보죠. 실체설은 국가 전체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가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이 공익이 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두 번째 점에 보면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을 정함에 있어서 사회 내 개인의 견해를 수렴할 때는 뭘 반영할 수 있다? 사익을 투영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한다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녁에 뭔가 술을 판매하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정하기 힘들다고 보는 관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잘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엘리트론적 관점이고 개도국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행정학의 시험의 관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한다 이러면은 민주적이다. 민주적인 국가는 선진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잖아요. 이러면은 민주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개도국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의 관점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다. 이러면서 집단주의적 공익관이라고 했어요. 집단주의적 공익관이다 체크하시고. 학자 한번 볼게요. 플라톤과 루소에다 이거 체크해 두세요. 사실 여러분 시험에서 플라톤과 루소가 왜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냐 이 이유를 묻진 않아요. 그냥 관련성 있는 학자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괄호 열고 써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선생은 저랑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 철인이 정치해야 된다. 아, 깨달은 분이 정치해야 된다. 완벽한 사람. 근데 어찌됐건 철인 정치를 옹호한다는 것은 소수가 뭔가 주도한다는 걸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설적 관점의 예시가 될 수 있고 루소 같은 경우에 일반 의지를 주장했다. 일반 의지라는 건 뭐냐면 루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룰을 정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럼 다 물어봐서 견해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견해 중에서 모두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견해만 택해서 정부가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뭐예요? 실체설적 관점이 되는 거니까 루소도 실체설과 관련성 있는 학자다 그렇게 가는 거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견해를 일반 의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 그 밑에 칸에 과정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정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할 때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보고 그 합의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이러면 과정설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죠.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공익이라는 거는 과정에다가 체크하시고 뭐라고 적어두는가? 민주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과정. 민주적인 과정. 자, 보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 이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담겨진 견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시한 견해에는 이해관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견해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다 들어봐서 그 전체의 결과물, 합의의 결과물을 공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견해의 총합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견해를 들어본다. 그래서 그거를 공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밑에 여기 공익 보세요. 국민 간 토론 합의의 결과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다.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정할 때 야 그러면은 사람들 견해 다 들어보고 다수결로 정해 이런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정설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는 이때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소극적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정부는 그저 사람들의 견해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봐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아까 실체설은 좀 달라. 정부가 나서가지고 실체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단 전체를 위한 이익이 뭔지를 좀 다른 거죠.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견해를 다 들어보는 건 좋은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설이 무조건 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체설적 관점에서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잘 정해주면 상관은 없는데 또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공익은 변해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 과정설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공익의 개념이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행정의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공익을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게 공익이라고 보면 된다. 조정 타협되어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과가 공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잘 정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정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러자니 차라리 그냥 사람들 견해를 들어보고 그 결과를 공익으로 보자 이렇게 가는 관점이 되는 거죠. 우리 독재 반대말이 민주주의인 거 맞죠? 정치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을까요? 되게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거든요.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시스템도 많을 텐데 왜 민주주의가 제일 많을까요? 민주주의가 제일 우수해서? 이유는 여러분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바꿔 말하면 독재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정설적 관점이라는 거는 이 국민들의 어떤 견해를 들어본 그 결과가 공익이라는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도 사람들이 내 한 목소리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결과가 그래도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무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독재자가 했을 때는 자기 이해관계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원주의에다 동그라미 하고 다원주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그리고 개인주의적 공익관이에요. 개인의 견해를 다 들어보니까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적이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 점에서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영향력이 만약에 크다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각 사람의 견해에는 자기 이해관계 반영은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또 어떻게 소극적으로 중재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좋아요. 개인주의적 공익관이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학자 슈버트 이거는 참고로만 지금 읽어만 두세요. 여러분들 국가지방제 7급에서 한 번 나왔던 선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외우셔야 되냐? 실체설은 플라톤과 루소다. 이걸 외우세요. 양자 중에서 하나만 외우세요. 확실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 한번 풀면서 바로 확인하죠. 이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70페이지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거기서 있잖아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 7번, 8번, 9번, 10번 그렇게 4개 한번 풀어보시죠.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시죠. 같이 책을 볼게요, 여러분.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익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세요.
각 개인의 견해에는 사익이 묻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익은 각 개인의 견해라고 적으세요. 각 개인의 견해를 초월해서 공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실체설적 관점이 되는 거죠. 각 개인의 이익을 다 이해관계 따지다 보면은 정할 수가 없어요, 공익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에 과정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조정과 타협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조정과 타협. 사람들 간의 견해를 쭉 들어보고 그거를 조정해서 나타난 그 결과가 공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뉘앙스가 들어가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실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민주주의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정설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실체설과 가까울까요? 과정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아까 과정에다가 민주적 과정 이렇게 쓰자고 했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플라톤과 루소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얘네들은 과정설 아니고 실체설이었었죠? 실체설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정설 실체설이라는 그 학설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듣고 OX 한번 확인하면 그나마 좀 낫다고.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묻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실체설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익을 규정해 줘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공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쏠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국가 전체를 위한 이익을 공익으로 정해준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다 공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체설은. 그게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근데 과정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너네가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그것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네 나름의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수의 견해를 종합해서 정하는 게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설은 국민 간의 타협의 결과를 공익이라고 바라본다. 민주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견해를 다 들었다고 해서 그게 국익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냐 이러면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도 다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도 부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불확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국민 견해 다 듣고 동의한 거 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장 우월한 발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이 딱히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됐어요. 제 느낌이에요. 올해 지방직에서 과정설, 실체설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공정복지형 평자 제가 얘기했었죠. 공정복지형 평자에서 공자가 공익이었잖아요. 이제 정자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형자가 형평이고 그리고 자자가 자유가 돼요. 기출빈도 딱 돌려보면 답이 나와요. 공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실체설, 과정설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 질문 받아보고 쭉 설명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과정설, 실체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시행착오 겪어봤을 때 그 그림을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오히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거지. 기출빈도도 가장 높고 진도는 진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난하게 뭐 진도는 맞히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항상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구간이 명간이라고 봤던 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일단은 학습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행정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 봤었거든요. 그 친구들 학부 성적이 되게 좋았었어요. 서울 4년제 행정학과에서 좋은 친구들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도 글 쓴 거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고 쓰는 친구는 드물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정을 아예 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익숙해져라. 워딩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뭐가 이해가 안 돼도 불편해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많이 익숙해지세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내에서 진짜 이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는 처음에 오지 않는다. 익숙함 다음에 이해가 온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조금 마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